편집 한번 해보고 있지만은 안 되면은 그냥 돌릴게. 괜찮지? 이러고 안 나왔어. 다행이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냐면은 가마쿠라 막부가 망하고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을 했다가 이후에 일본의 전국시대, 생국부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부 세력, 외부 민족의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죠? 이 역사상에 있어서 딱 두 번 받았어. 언제가 문제일까? 고려 몽골의 연합군이 침입할 때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한테 핵폭탄을 맞은 거 딱 두 번 정도의 침략을 당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뭐였냐면은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한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쿠빌라이 칸 때, 그지? 바닷길마저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본 원정을 갔어, 그지? 자, 일본은 고려 몽골의 침입을 막아냈나요? 네. 무엇 덕분에 막아냈지? 태풍 덕분에 막아냈어, 그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신풍, 카미가제라고 불렀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태풍 덕분에 이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의 침략을 막아냈지만 일본군이 걔네와 안 싸웠니? 태풍만 믿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었어, 그지? 외세의 침략이라고 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해서 일본의 모든 무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의 침략과 맞서 싸웠어, 그지? 그럼 1차전 물론 그러다가 한 번은 졌죠, 그죠? 그렇지만 태풍의 덕분에 그들의 침략을 막아내서 일본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 그지? 자, 거기 빈칸에 들어갈 말 뭘까요? 고려 몽골의 연합군을 격퇴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외세의 침략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수많은 무사들을 불러 모으다 보니까 비추십시다. 뭐가 들어갔어요? 전쟁 비용의 부담, 군비의 부담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군비의 부담은 막부와 쇼군이 줄까? 아니면 그와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까? 쇼군이? 무사 본인의 부담이죠. 왜? 쇼군은 이미 줬어, 뭐를? 땅을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쇼군과 막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참여하는 비용은 무사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부담이 매우 어땠다는 거예요? 컸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무사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기 시작했을까? 비용 부담이 크니까 어떻게 되어갔어? 가난해져 가기 시작을 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들의 침략이 없었어도 무사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비추십시다.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토지의 분할 상속 때문에 무사들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씩 얘기합시다. 자, 첫 번째, 왜 무사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야 됐을까? 무사는 일본 사회 뭐야? 귀족?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귀족은 따로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배층이야, 그지? 지배층이니까 지배층으로서 뭐가 있겠니? 그죠? 구심? 그치? 가오가 있겠지, 그지? 속된 말로. 근데 수업 시간에 가오라는 말을 해도 지금은 괜찮아요. 왜? 뭐 배우고 있으니까? 일본사 배우고 있으니까 가오라고 해도 괜찮지, 그지? 가오가 일본말로 뭐니? 얼굴이잖아, 그지? 그래서 얼굴 없는 귀신 뭐라고 부르니? 얼굴이 없다고 해서 가오 나시라고 하잖아, 그지? 일본어반 아닌가 여기? 처음 알았어? 얼굴이 없다고 해서 가오 나시잖아, 그지? 어쨌든 무사들은 지배층으로서의 체면, 가오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록 돈이 없어도 자신의 가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이런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토지의 분할 상속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궁핍의 원인이었어요. 자, 무사라고 하는 신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자식에게 세습이 된다고, 그지? 그러면은 무사라고 하는 신분이 세습된과 동시에 무엇도 함께 세습이 되느냐? 무사로서 받은 토지도 세습이 된다고, 그지? 자, 그런데 무사에게 아들이 하나만 있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2명, 3명 되면은 2명, 3명한테 다 땅을 나누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무사 1인당 소유하는 토지의 크기는 점차 어떻게 되어간다?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고려 몽골의 침입이 있으면서 그들을 격차에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지게 되면서 무사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되어갔다? 가난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무사들이 애당초 쇼군과 막부에게 충성하는 이유가 뭐니? 땅을 주거나 토지의 지배권을 인정받아서 그 땅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를 얻기 때문에 쇼군과 막부에게 충성하는 거야. 그지? 다시 말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충분히 먹고 살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쇼군과 막부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그들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그지? 무사들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막부에 대한, 쇼군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지? 이것은 막부의 지배구조가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막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요. 뭐 굳이 사치스럽게 살 필요 없다, 검소하게 살아도 가오가 유지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막부에가 내야 되는 어떤 뭐 비용의 부담을 좀 줄여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무사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근본적으로 토지가 분할 상속되고, 그죠? 군비의 부담이 이미 컸는데, 그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사들이 다시 잘 살게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언발의 오줌 누기 시기였다. 막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결국 무사들의 결속력이 약화됐다. 막부와 쇼군에 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되었다?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가마쿠라 막부의 통치는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상황을 가장 반겼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느냐? 그렇죠. 당시 천황이었던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막부의 통치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을 굉장히 반겼다는 거예요. 왜? 천황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막부와 쇼군이 일본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해졌어요. 그죠? 그런데 막부의 지배 구조가 흔들린다. 그것은 천황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잃었던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당시 천황이었던 고다이고 천황의 경우에는 천황권을 회복하고자, 천황권의 회복을 목적으로 무엇을 전개하였다? 유추해줍시다.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하였다. 막부와 쇼군의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시 천황이 일본을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물론 천황의 경우에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회 내에서 그 발언에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일본 사회 내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지? 막부의 통치 구조가 튼튼할 때에는 그 영향력이 작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때? 막부의 통치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천황의 말 한마디가 더더욱 어떨까요? 영향력과 효과가 크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많은 무사들이 고다이고 천황의 막부 타도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밑주십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시카가 다카오지 같은 무사였다라는 거예요. 아시카가 다카오지 같은 이러한 무사들이 그 막부 타도 운동에 동참하면서 봉기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오지 같은 무사가 힘을 합해서 결국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1332년으로 돼 있죠. 그죠? 교과서에는 33년으로 돼 있으니까 2자 지우고 3자로 붙입시다. 내가 찾은 자료하고 교과서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뭐지? 뭐로 하여금 인간을 뭔가를 하게 만드나요? 보상, 돈,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죠. 그죠? 자, 여기서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막부 타도 운동에 동참했던 목적은 무엇일까? 천황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막부 타도 운동에 동참해서 목숨 걸고 싸웠을까?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치? 당연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욕심을 위해서였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노리는 건 무엇이었을까? 돈? 권력이죠. 그죠? 천황권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막부를 세워서 자기가 거기에서 뭐가 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자기가 그 막부의 쇼군이 되는 것이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고다이고 천황과 손을 잡은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마쿠라 막부가 타도돼야 되는 것은
공동의 목표이긴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무엇할 수밖에 없는 사이인 거예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오지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요.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막부를 세우니 밑주십시다. 그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라는 것이에요.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린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그것이 곧 무로마치 막부이다. 가마쿠라 막부는 이름이 왜 가마쿠라 막부였나요? 가마쿠라에 세워졌기 때문이지, 그치? 무로마치 막부는 어디에 세워진 막부냐면은 일본의 전통적인 수도인 교토에 세워진 막부예요. 그런데 왜 교토 막부라고 안 하느냐? 서울에 신촌이 있는 것처럼 교토의 중심 시가지 중에 무로마치라고 하는 시가지가 있었어. 거기에 막부를 새로 세웠기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라고 해요. 교토 안에 있는 무로마치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일본 내 유일한 지배자로 상황이 끝나는 듯 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고다이고 천황에 충성을 하는 부사들이 있었고 그 부사들이 힘을 합해서 고다이고 천황을 교토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남쪽으로 도망가서요. 밑주십시다. 요시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새로운 조정을 세우고 아시카가 다카오지와 대립을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오지 입장에서는 참으로 환장한 노릇이야, 그지? 자기가 일본 내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고다이고 천황이 자기 말을 안 들어, 그지? 그렇다고 이제 죽여버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밑주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새로 천황을 뽑아서 천황의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고묘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북쪽에 교토에는 누가 있어요? 아시카가 다카오지의 보호를 받는 고묘 천황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의 조정이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남쪽에 내려가면은 어디에? 요시노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어요? 그죠? 기존의 천황이었던 고다이고 천황이 있어, 그지? 자, 일본 천황의 상징인 게 있어요. 삼종신기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라면은 일본의 건국 신화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세 가지 신성스러운 물건이에요. 칼, 청동 거울, 그리고 곡옥이라 그래서 요렇게 쉼표처럼 생긴 옥,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천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삼종신기를 가진 천황은 고묘 천황이었을까? 고다이고 천황이었을까? 당연히 기존 천황인 고다이고 천황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하지만은 막부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 천황은 누구야? 고묘 천황이야, 그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진짜 천황으로 봐야 될까? 고다이고? 고묘? 네. 고다이고? 물론 이제 정통성은 고다이고 천황에게 있지만 하지만은 실질적인 힘은 고묘 천황에게도 있기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느 쪽을 진짜 천황으로 봐야 될지 너무나도 애매했어, 그지?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두 명의 천황이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 그 시대가 바로 뒤주십시다. 일본의 남북조 시대라는 거예요. 일본의 남북조 시대. 북쪽의 교토 조정과 남쪽의 요시노 조정이 57년간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했던 시대가 바로 일본의 남북조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다가 3대 쇼군이었던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었던 밑주십시다. 아시카가 요시미츠 또는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요시미쓰라고 되어 있어. 이제 일본어에 요 발음 있잖아, 그지? 요거 있잖아, 그지? 뭐 츠로 발음하기도 하고 쓰로 발음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교과서에는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요시미츠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츠 때 밑주십시다. 남북조를
통일하게 되어 어떻게 통일하냐면은 북조 쪽에 천황이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그래서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남조 쪽에다가 제안을 해요. 조만간 북조가 어차피 대가 끊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북조 쪽을 진짜 천황으로 인정하되 이 지금 천황이 죽으면은 그 다음은 남조의 황태자, 그러니까 남조 천황의 아들로 하여금 그 뒤를 잇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남조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97년간 이어졌었던 남북조 시대를 아시카가 요시미츠 때 통일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자신이 일본의 유일한 지배자임을 인정받고 싶었어. 누가 인정해주면 효과가 좋을까? 기왕이면은 천황? 쇼군? 몽골? 그때는 몽골이 이미 망했죠. 기왕이면은 힘세고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이 인정해주면 좋겠지, 그지? 그거 바로 어디였느냐? 명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명으로부터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명나라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츠 때 명과 조공,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해요. 아시카가 요시미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천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 뭘 가지고 천황이라고 하지?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명나라로부터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받았대. 그럼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일본의 천황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지, 그지?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은 이름이 일본국 왕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쇼군으로 받은 이름이 일본국 왕이었다라는 것이지 천황이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여전히 일본의 쇼군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수업 초반만 해도 굉장히 집중력이 좋았는데 그새 또 떨어지는구나. 월요일날 그렇지, 그지? 그 일본에 에키벨이라고 있어. 혹시 들어봤니? 에키벨 못 들어봤냐? 에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일본어로? 여기지, 그지? 벤은 벤또 도시락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에키벤은 뭐냐면은 역에서 파는 도시락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차역에서 파는 도시락들 어때? 전국 어디 가도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지? 편의점에서 파는 것만 봐도, 그지? 우리나라에서 역에서 파는 도시락이라고 하면은 뭐 우동 아니면 김밥, 거의 대부분 뭐 그런 식 아닌가, 그지? 그죠?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지? 막부의 통치 구조는 봉건제와 같다 그랬잖아, 그지? 봉건제는 지방 분권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이었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마다의 개성이 상당히 강해. 그래서 지방 곳곳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음식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동 중에 유명한 거 사누키 우동이라고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 들어봤니? 사누키 지방에서 발달한 우동, 사누키 우동 뭐 그런 게 있죠. 또 라면 중에 삿포로 라멘 들어봤지? 왜 웃어? 삿포로 지방에서 이제 발달한 라면, 삿포로 라면 뭐 이런 식으로 에키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각각의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 지역의 농산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개성이 강한 도시락을 만든 게 에키벤인 거야. 그러니까 지역마다 가면은 그 저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의 도시락들을 볼 수가 있겠지, 그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춘천역에 갔더니 닭갈비 도시락이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 에키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좋은 관광 상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 이제 전국 투어하면서 에키벤 투어라 그래서 역마다 들리면서 여기서 파는 이제 도시락들만 이렇게 골라서 먹고 다니고 사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 싶은 여행 리스트 중에 있는 거예요. 에키벤 투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 아니 혹시? 네. 거기 보면은 이 에키벤 대결하는 것도 있어. 주인공이 슈타가 이제 기차에서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뭐였지? 장어덮밥 도시락이었나? 아무튼 이거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이제 이기는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래요.
자, 넘어갑시다. 무로마치 막부의 변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거기 빈칸에 들어갈 말부터 먼저 채울게요. 거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 전부 다 뭐냐면은 다이묘입니다. 다이묘. 슈고가 다이묘로 성장을 했고요. 지방에서 독립 세력화되었으니 그들이 곧 다이묘고요. 막부는 유력한 다이묘와 연합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거기 밑에 빈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좀 써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막부의 최고 통치자는 쇼군이에요, 그죠? 그리고 쇼군과 토지를 매개로 맺은 봉건적 주종 관계는 막부가 조금씩 변하면서 약간씩의 변화가 있었지만 거의 그 골격은 끝까지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뿐만 아니라 무로마치 막부도 어떻게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느냐? 쇼군과 직접 주종 관계를 맺은 고케린들이 있었고, 쇼군은 고케린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그 대가로 고케린은 쇼군에게 충성을 합니다. 고케린 아래는 또 누가 있어요? 그들과 주종관계를 맺은 게린이 있죠, 그죠? 고케린과 주종관계를 맺은 게린들이 있고, 게린들의 경우에는 또 그들과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들이 있지, 그지? 자, 이 구조가 봉건적이고, 그죠? 또 봉건적인 구조에서는 지방 세력이 중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방 부사들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랬어, 그지? 자,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지방 부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케린을 뭘로 임명했어? 슈고와 지토로 임명해서 지방 부사들을 통제하려고 했지, 그지? 잘 됐어, 안 됐어? 그지?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 같은 지방 무사가 통제를 잘 받았으면은 막부 타도 운동에 동참했겠니? 아니었겠지, 그지? 가마쿠라 막부에서 슈고와 지토를 이용해서 무사들을, 지방 무사들을 잘 통제하려고 했지만 통제가 잘 안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무로마치 막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가만 놔둘 수는 없어, 그지? 비록 아시카가 다카오지 본인이 지방 무사 출신으로 쇼군의 자리에 올랐지만 나 같은 놈이 또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무로마치 막부 넘어오게 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방 무사들을 통제하려고 했느냐? 자, 지방 무사들에 대한 통제가 잘 되려면은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 누구에게 있어요? 슈고에게 있어, 그지? 지방 무사들을 더 잘 통제하려면 슈고의 힘이 더 어때야 돼? 더 세야 돼, 그지? 자,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에서는 슈고의 권한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슈고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야, 그지? 자, 거기 써있다시피 원래 슈고는 치안 유지만 맡았었는데 치안뿐만 아니라 세금, 군사, 토지 등 지토가 했던 역할 플러스 알파를 이 슈고에게 권한으로 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슈고의 경우에는 질서 유지, 세금, 군사, 토지 관리 등등등 그 지역 사회에서 모든 핵심적인 권한을 다 가진 게 바로 이 슈고가 되었다라는 거지, 무로마치 막부에서. 이해되나요? 그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렇다면 그 힘을 바탕으로 지방 세력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통제력이 강화됐을까? 네. 그렇죠. 더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지방 무사들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무사들이 지방 무사들이 더 잘 통제됐을까요? 네, 더 잘 통제가 됐어. 문제는 뭐였을까? 그렇지. 누가 힘이 너무 세져서? 슈고의 힘이 너무 세져서 누가? 슈고가 통제가 안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의 이러한 통치 정책은 초반에는 그래도 꽤 괜찮았어. 고케린이 쇼군과 막부에게 열심히 충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슈고가 딴 마음 먹기 시작하니까 막부가 그걸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 자, 봅시다. 이 지방 부사들 쇼군에게 충성을 할까? 슈고에게 충성을 할까? 당연히 그렇지. 지금 나를 직접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슈고잖아, 그지? 쇼군은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고 나한테 직접 개입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슈고에게 충성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쇼군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쇼군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겠고, 그러면 그럴수록 슈고는 점점 더 강한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슈고가 무엇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 다이묘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이묘란 원래 장원 영주를 뜻하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다이묘라고 부르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는 것이냐? 마치 주나라의 봉건제에서 무엇과 같은 지방 무엇과 같은 제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다이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묘들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비록 쇼군이라고 할지라도 다이묘들과 연합하지 않으면 권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 얘는 제후와 같은 세력이라니까? 일본은 봉건적인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반란 좀 더 정확하게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봉기? 내가 원하는 단어가 안 나오지? 쿠데타. 비슷한데 반역? 반역이지. 근데 그거보다 난 좀 더 정확한 단어를 원해. 자, 주나라가 봉건제를 실시했어. 그래서 제후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 나중에? 어떻게 망했어? 봉건제에서 3반에서 수업을 하니까 분열. 그렇지. 일본 사회가 분열이 한 반이 참 이게 조용해서 찍기는 좋은데 이게 대답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구만. 촬영 장소를 바꿔야 되나? 그치. 이 주나라가 봉건제를 시행했어. 그죠? 근데 제후들의 힘이 세지게 되면서 결국 제후들이 각각 독립된 나라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수많은 제후국들로 분열이 되었잖아. 그지? 그게 바로 무슨 시대야?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였잖아. 그지? 그래서 일본에서도 똑같이 다이묘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지방에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막부와 쇼군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맞추십시다. 뭐라고 부른다? 한자로는 전국시대라고 부르고 전국시대를 일본어로 읽으면 뭐가 되냐면은 센고쿠 시대라고 부른다. 지방의 다이묘들이 성장을 해서 그들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였다. 그래서 일본이 수많은 다이묘의 영역으로 나라들로 분열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센고쿠 시대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전국 시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밑주십시다. 전국의 다이묘들이 독립을 해서 100년 넘게 일본 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위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 그 위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은 오닌의 난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오닌의 난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막부와 쇼군의 권위가 상실되었다. 그래서 상실되었다. 이 오닌의 난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쇼군 상속 후계자 문제로 유력 무사들의 패권 다툼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오닌의 난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우르마치 막부의 8번째 쇼군, 이 사람은 이름이 뭐였냐면은 아시카가 요시마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카가 요시마사. 자,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쇼군이 되었는데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돼가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들 없이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동생을 불러왔어요. 동생아, 나는 이렇게 아들 없이 죽을 팔자인가 보다. 내가 죽거든 네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쇼군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동생은 알았어 형님, 내가 조만간 이제 쇼군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할게. 그래서 권력을 물려받을 준비를 거의 다 했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건데? 맞아요. 늙은이가 힘도 좋지. 늦둥이가 태어난 거야. 죽기 일보 직전에 늦둥이가 태어나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쇼군의 자리 누가 이어받아야 되지? 늦둥이. 원칙적으로는 늦둥이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권력의 승계라고 하는 것은 꽤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승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누가 쇼군이 되는 게 좋아요? 동생이 쇼군이 되는 게 막부 지배체제가 훨씬 더 안정될 수 있는 방향이야. 그지? 자, 그래서 어느 쪽이 쇼군이 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국의 다이묘들이 동생이 쇼군이 되어야 된다는 쪽과 늦둥이가 쇼군이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10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어. 그 사건이 바로 오닌의 난이라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온인의 난이라는 사건이 생복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느냐? 봅시다. 다이묘들이 지방에서 이미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했는데 동생이 쇼군이 되든 늦둥이가 쇼군이 되든 상관이 있었을까? 사실 별 상관없어. 누가 쇼군이 되든 나는 내 지방에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내가 짱이란 말이야. 그지? 굳이 누가 쇼군이 되든지 별로 상관없어. 그런데 왜 굳이 편을 나누어서 싸웠을까? 위로 올라가려고? 좀 더 정확하게는 내가 더 강한 세력이 되려면 더 많은 무사들을 거느려야 되고 더 많은 무사들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이 필요해. 그지? 자, 그런데 개간으로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가장 쉽고 빠르게 내 땅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다이묘의 땅을 쳐들어가서 이겨서 뺏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쳐들어갈 때 싸울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명분이 필요해요. 그죠? 난 너의 땅이 탐나기 때문에 널 때려서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해서 싸우면 양아치 소리 들어요. 그죠? 따라서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왜 내가 너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그게 바로 명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른 다이묘의 땅이 탐났던 다이묘들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제가 다른 다이묘인데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너 동생이 쇼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늦둥이가 쇼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동생이 쇼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이런 나쁜 놈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 난 늦둥이 편인데 라고 하면서 쳐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뺏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온인의 난인가. 따라서 이거는 다만 뭐에 불과했느냐? 다른 다이묘를 공격할 명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온인의 난이 생복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냐? 봅시다. 다이묘의 땅은 누가 준 거야? 쇼군이 준 거야. 그지? 그러므로 어느 다이묘가 쇼군이 준 땅을 쳐들어가서 뺏으려고 하면은 막부와 쇼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 뭐 해야 돼? 못하게 막아야 돼. 그지? 자, 그런데 온인의 난 10년 동안 막부가 다른 다이묘가 다른 다이묘의 땅을 차지하려고 쳐들어가서 싸우는 걸 막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어. 얘네들이 힘이 너무 강하고 막부는 걔네보다 힘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다이묘가 또 다른 다이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싸우고 그 땅을 뺏는 모습을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그 사건이 바로 온인의 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인의 난을 통해서 무엇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느냐? 다이묘가 제멋대로 행동해도 막부와 쇼군이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이묘들이 막부와 쇼군 눈치 볼 것 없이 자유롭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일본 내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였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생복구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마치 중국의 전국 시대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 그게 바로 생복구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이 생국구 시대를 거의 다 통일했던 사람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생국구 시대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이 생국구 시대를 거의 다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다이묘였는데 한 90% 정도 통일을 났어.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는데 부하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오다 노부나가가 찍지 못했던 마침표를 찍습니다. 전국을 통일을 해요. 그리고 남아도는 무사와 병력들을 소모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엇을 일으키느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임진전쟁 도중에, 임진왜란 도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이가 많아서 죽어요. 그동안 몰래 힘을 키워왔던 다이묘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다이묘고, 결국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생국구 시대 이후에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믿으십시다. 그 막부가 바로 에도 막부고 일본의 세 번째 막부이자 마지막 막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생국구 시대의 통일 과정,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 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설명을 할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던 문인사회와 무사사회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고요. 그리고 성리학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